미국은 이미 망했어야 할 나라입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이 말을 내뱉었을 때 학생들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며 유럽 국가들의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건 단순한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처참한 자기 고백이자 북극의 주도권을 러시아와 중국의 통째로 뺏길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북극의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과 동의가 필수적이었을까요? 미국의 한 방송에서 유출된 이 충격적인 보고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의 특정 시설을 무려 7번이나 극비리에 방문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무례함에 분노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북극 제국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토마스 홀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한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시진핑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의 조선소와 에너지 기술을 감시하고 있는지, 그 전율 돋는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향해 선포한 25%의 관세 폭탄을 보고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처절한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버드 연구실에서 미 국방부의 극비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마주한 진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백악관 안보실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곳에 기지를 세우고 지킬 도구가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제 답변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망한 상태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던 날,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국방부 관료들을 몰아세웠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57척의 함대를 구축했고 그 중에는 거대한 원자력 엔진을 장착한 괴물 같은 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사면 뭐합니까?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들어갈 배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백악관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이 붉어지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조선업은 이미 붕괴했고 북극의 얼음을 깰 쇠빙선은 50년 된 고철 덩어리 단 한 척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57척의 쇠빙 함대로 북극을 장악할 때 미국은 얼어붙은 바다 앞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돈으로 땅을 살 수는 있어도 그 땅을 지킬 배가 미국에는 없었던 겁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대형 쇠빙선은 단 2척뿐입니다. 그나마 한 척은 20년째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고 남은 한 척은 1976년에 만든 낡은 배입니다. 수명보다 20년을 더 쓴 이 배가 북극의 2m 두께 얼음을 깨고 나가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매년 수리비로만 5천만 달러를 쓰지만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죠.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당장 배를 새로 만들려 해도 예산 심사와 건설 기간을 합치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0년 뒤면 이미 북극은 중국과 러시아의 땅이 된 뒤일 텐데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정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작 한국의 기술에 제국의 운명을 맡기자는 거냐는 오만한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쇠빙선 시장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 영하 52도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배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강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한국으로 백지수표를 든 밀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한국의 조선소와 연구시설을 무려 7번이나 몰래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거대한 배 만드는 공장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실력이
작은 나라 한국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조원을 들여 만든 배가 따뜻한 호주 바다에서 고장나서 멈출 때 한국이 만든 배들은 북극의 얼음을 과자처럼 부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료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얻을 수 없는 시간과 실력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그린란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의 명령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미국은 오직 한국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찍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가짜 기술이나 일본의 낡은 설계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 증명된 한국만의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라는 보물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미국의 손이 아닌 한국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버드 제 연구실로 다시 걸려온 백악관에 전화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 패권의 계획은 미국이 짜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힘은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관세 폭탄을 던지며 악당을 자처하는 진짜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자원 가치는 무려 1.1조 달러. 이 엄청난 보물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미국은 북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배가 없으면 미국의 해군은 얼음 바다 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국이 살기 위해 찾아오는 기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머리를 숙이며 도와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트럼프가 왜 한국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그 답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의 등 뒤를 노리는 러시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미 57척의 거대한 쇄빙선 함대를 운영하며 북극을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원자력의 힘으로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얼음을 박살내는 핵추진 쇄빙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러시아의 푸틴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라는 땅을 탐내기 전에 그곳에 올 수 있는 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쇄빙선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보고된 예상 건조 비용은 무려 한 척당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배가 나오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야 10년 뒤라는 진단이 나왔죠. 10년이면 이미 북극의 항로가 다 열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물을 다 캐간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읽고 우리가 10년 동안 구경만 하라는 거냐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현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제가 분석한 미 국방부의 내부 자료에는 북극 작전 불능 상태라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 땅을 유지할 최소한의 엔진조차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해군은 따뜻한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무적일지 모르나 영하 40도의 북극해 앞에서는 그저 덩치 큰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펜타곤의 한 고위 장성은 제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홀트 교수, 러시아 배들이 우리 영해 코앞에서 얼음을 깨며 시위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막으러 나갈 배조차 없습니다. 50년 된 폴라스타호가 수리 중에 불이라도 나면 미국은 북극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미국이 마주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자 나라지만 정작 북극의 얼음을 깰 수 있는 진짜 강철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내도 공장에 기술자가 없고 도면을 그려도 그것을 배로 만들어낼 숙련공이 없는 파산 상태였던 것이죠. 이 굴욕적인 발언이 백악관에 전달되었을 때 회의실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하드웨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은 몸집은 거대하지만 정작 북극이라는 좁고 험한 길목을 통과할 힘이 전혀 없는 종이 호랑이였던 셈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하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조선업을 비웃던 오만을 버리고 한국의 생산 라인을 빌려야 합니다. 당시 국무부 관료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상징인 쇠빙선을 어떻게 외국에 맡기느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중국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 자신들만의 쇠빙선을 만들었지만 2018년 호주 바다에서 엔진이 폭발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가짜 기술과 모방으로는 북극의 혹독한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강수를 두는 동안 정작 내부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계 1위 패권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킬 배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조선소의 자문을 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의 스케줄에 맞춰 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붕괴한 제조업을 대신해줄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근육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그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산 선박의 신뢰도 때문입니다. 러시아조차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인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쇠빙 LNG선을 한국에 발주했습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에서 영하 52도의 지옥 같은 추위를 견디며 2m 높이의 얼음을 깨고도 끄떡없는 배를 약속된 시간에 맞춰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돈보다 한국 기술진의 숙련된 손기술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트럼프의 화법이 바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린란드 매입을 외치며 강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한국의 조선 3사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극 항로를 열어줄 배를 제발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달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한국이라는 견인차를 붙잡은 셈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20년 넘게 국제 정세를 연구했지만 미국이 이토록 절박하게 특정 국가에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1.1조 달러의 자원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땅을 가진 미국일까요? 아니면 그 땅을 실제로 개발하고 자원을 실어나를 배를 쥔 한국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다들 정답을 맞히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북극해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학생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답하지만 저는 조용히 한국의 조선소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사실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은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야심찬 실패, 이른바 호주 바다의 비극 사건이었죠. 당시 중국은 자신들도 쇠빙선을 만들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고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야심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북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따뜻한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이 폭발하며 멈춰섰습니다. 당시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철판이 뒤틀리고 엔진 개통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기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가짜 기술의 실체가 전 세계에 폭로된 것이죠. 이 사건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믿을 곳은 이제 오직 한 군데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시선은 오직 한국의 거제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비웃음을 살 때 한국이 만든 쇠빙선들은 영하 52도의 시베리아 얼음을 종이장처럼 찢으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수치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쇠빙 운반선 중에서 한국이 만들지 않은 배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체 시장의 96%를 한국 조선 3사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는 중국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쓰려고 만든 배들이니 사실상 수출 시장에서는 한국이 100%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25%나 매기며 협박하는 강수를 두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보물섬을 차지해도 그곳에서 자원을 실어 나를 배를 예약하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7번이나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국 조선소의 예약 장부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배를 먼저 만들어달라는 것이 그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의 조선소 일정에 맞춰 국가 안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하버드 교수로 평생을 살아온 저조차 이런 역설적인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돈을 대지만 정작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드는 집행권은 철저하게 한국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극의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와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에서는 일반적인 강철은 유리처럼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영하 196도에서도 견디는 특수강을 개발해 배를 만듭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초격차 기술이야말로 트럼프가 한국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은 땅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엔진을 빌려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엔진 없는 차가 고철에 불과하듯 한국 없는 미국의 북극 전략은 그저 종이 위에 그려진 낙서일 뿐입니다. 제가 펜타곤 고문들과 함께 한국의 선박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도크 안에서 거대한 쇠빙선들이 로봇처럼 정교하게 조립되는 모습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금융과 서비스업에 빠져 제조업의 근육을 잃어버리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갈고 닦아온 것이죠. 한 미국인 엔지니어는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제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그린란드 프로젝트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트럼프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공사를 파트너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가 점령한 북극의 패권을 단숨에 뒤집으려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판도는 무려 1.1조 달러에 달하는 자원과 새로운 북극 항로의 통제권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에서 미국이 가진 카드는 오직 하나, 바로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뿐입니다. 시진핑이 최근 들어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우호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한국의 쇠빙선이 미국으로 향하는 순간 중국의 북극 일대일로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패권의 열쇠를 쥔 대한민국. 그 열쇠가 지금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제가 분석한 마지막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북극의 주인은 깃발을 꽂는 나라가 아니라 그 얼음을 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하버드 연구팀이 마주한 가장 처참한 결함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유럽의 거대한 견제 장벽이었죠. 배가 있어서 그린란드에 도착한들. 그곳에 말뚝 하나 박는 순간 전 세계 환경단체와 유럽연합의 십자포화가 쏟아질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머리를 싸맸던 지점은 바로 이 정치적 고립이었습니다. 미국의 구식 디젤 발전기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설치, 즉시 덴마크 정부에 의해 추방당할 운명이었거든요. 펜타곤이 세운 북극 기지 가동 작전인 콜드 스타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쟁쟁한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 그린란드 미사일 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얼지 않는 송전망을 깔려면 20년이 걸리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미 국방부 장관은 책상을 내리치며 중국은 이미 이동식 원자로를 북극 근처까지 가져왔다는데 우리는 20년 뒤를 이야기하느냐며 격분했습니다. 미국의 눈이라 불리는 골든돔 레이더는 전기가 없으면 단 1초도 작동하지 않는 거대한 철제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실제로 2025년 겨울 북극의 한 미군 기지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하 45도의 혹한에 디젤 연료가 젤리처럼 굳어버리면서 모든 발전기가 멈춰버린 겁니다. 레이더는 꺼졌고 미군은 영하의 어둠 속에서 꼬박 이틀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자문단인 저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당장 대안을 내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일 당장 전기가 들어오게 하란 말이야. 그때 제가 회의실 화면에 띄운 것은 미국의 원전이 아닌 한국이 극비리에 완성한 컨테이너형 소형 모듈 원자로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에 얼어붙은 땅 어디든 배달 가능한 에너지 탄창입니다. 제 설명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느라 15년씩 허송세월할 때 한국은 이미 공장에서 모든 조립을 마치고
배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되는 에너지 혁명을 완성해 두었던 겁니다. 2025년 말 펜타곤 특사들이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공기 충돌은 물론이고 핵폭발급 충격에도 견디는 특수합금 기술, 그리고 연료 보급 없이 3000일을 연속 가동하는 효율성. 이건 미국의 기술 수준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짜릿한 반전은 한국이 이 에너지를 환경이라는 무기로 포장해 판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귀찮은 장애물로 여겼지만 한국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한국형 SMR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며 북극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럽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거친 압박에는 꿈쩍도 않던 덴마크 정부가 한국의 깨끗한 에너지 솔루션 앞에서는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결국 그린란드에 빗장을 푼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지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1.1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란드의 자원을 캐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만약 이 에너지를 한국이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트럼프의 모든 야망은 얼음 밑에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패권은 영토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영토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독점한 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국이 생존을 위해 변방의 작은 나라에 에너지의 운명을 맡기는 이 역사적인 현장은 하버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들을 매수하려 했는지, 왜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의 설계도를 훔치려다 검거되었는지, 그 진짜 공포의 실체가 이제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이 작은 원자로 하나가 북극의 주권을 통째로 미국 쪽으로 끌고 가는 거대한 자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단순한 동맹을 넘어 미국의 미래를 켜고 끌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쥐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초 유럽연합은 한국의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은 자원에는 탄소 국경세를 무겁게 매기겠다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곧 전 세계 자원 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백악관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한국의 기술 하나로 중국의 목줄을 죄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트럼프의 태도는 더욱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배를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로 보던 시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히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한국 기술진을 정식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한국의 정제 설비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 전략 자산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 협정서에는 한국에 부여된 상상 초월의 특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린란드 내 모든 전략 광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 채굴권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안보 기술 인증의 최종 심사권을 한국 측에 부여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기업이 북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한국의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 컷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린란드가 보물섬이 아니라 방사능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경고장이 들어 있었죠. 흔히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1.1조 달러 가치의 노다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자원을 캐내는 순간 섬 전체가 독성 폐기물로 뒤덮이는 저주가 시작됩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는 채굴보다 정제 과정이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광석 1톤을 분리할 때마다 무려 2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며 강한 척할 때도 속으로는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땅과 강이 썩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정제해왔기 때문이죠. 중국 내몽골의 바오터우 지역에는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방사능 폐기물 호수가 죽음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중국 평균의 7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중국식 정제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백악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를 중국처럼 방사능 오염 지대로 만든다면
미국과의 모든 방위 조약을 파기하고 매입 논의를 중단하겠다. 미국은 자본과 군사력이 있어도 이환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백악관 상황실에 한국 기술진이 가져온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 어떤 화학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무방류 친환경 정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대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 중국 방식보다 오염 물질을 85% 이상 줄이면서도 정제에 사용된 물을 99.9% 다시 정화해 재사용하는 마법 같은 공정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펜타곤 관료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배를 잘 만들고 원전을 잘 짓는 나라인 줄 알았지. 인류의 난제인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은 왜 자국 내에 수많은 화학 공장을 두고 한국의 기술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한국 특유의 초정밀 제어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 정제는 사실 거대한 화학 실험과 같습니다. 온도를 1도만 잘못 맞춰도 화합물의 농도를 0.1%만 실수해도 치명적인 오염수가 발생하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반도체 공정을 다루듯 이 정밀한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중국이 환경오염은 히토류 채굴의 필연적인 대가라고 우길 때 한국은 오염 없는 채굴이 진짜 실력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2025년 말 그린란드 탈리즈 광산의 히토류 샘플이 한국의 연구소로 극비리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한국 기술진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순도 99.9%의 히토류 금속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베이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들이 쥐고 있던 유일한 무기인 자원 독점권이 한국의 깨끗한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시진핑은 다급하게 한국에 특사를 보내 정제 기술 제휴를 요청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미국과만 함께한다는 사이다 같은 답변과 함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큰소리칠 수 있었던 진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나. 그건 한국의 기술자들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발언은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총과 칼로 땅을 정복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한국처럼 깨끗하고 정밀한 기술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나라가 진정한 패권을 쥔다는 사실을요. 현재 그린란드 남부 탈리즈 광산에는 전기차 모터의 심장인 중히토류 비중이 무려 27%나 섞여 있습니다. 중국 광산의 27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오염 없이 캐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만약 한국에 이 정제 기술이 없었다면 그린란드는 그냥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저주받은 얼음덩어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미국의 운명을 바꿀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가장 더러운 고민을 해결해주고 제국의 손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가장 강력하고 지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왜 그렇게 한국의 폐수 처리 기술과 정제 설비 도면을 노리는지, 왜 중국 해커들이 24시간 내내 한국의 연구소를 공격하는지, 그 진짜 공포의 실체가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도 와닿으실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멈추는 날, 미국의 북극 제국도 함께 멈춘다는 이 냉혹한 진실이야말로 지금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2025년 가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비밀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히 날아온 시진핑의 밀사들이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죠. 그들의 가방 안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의 수표와 함께 그린란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중국 내 모든 히토류 광산의 운영권을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트럼프가 한국의 정제 기술을 앞세워 북극 자원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 기술이 미국과 결합한다면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국의 자원 독점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중국 밀사는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망한 나라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아봤자 결국 기술만 뺏기고 버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이익을 반반씩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뺏기 위한 비열한 유혹이자 동시에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중국 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암시까지 서슴지 않았죠. 과거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을 다시 한번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한국 기업인들의 반응은 중국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대표는 헛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땅을 망치며 자원을 캐는 구식 방식과는 이제 작별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은 시진핑의 밀사들에게 가해진 통렬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가졌고 그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파트너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선언이었죠. 시진핑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 조선소와 정제 공장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술의 자존심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이 만든 정제 설비가 그린란드에 설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히토류는 더러운 자원으로 낙인 찍혀 전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사능 오염수 없이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상용화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아무리 보복을 외쳐도 한국의 기술진 없이는 단 한 대의 설비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밀사들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가치를 공유할 뿐입니다. 라는 한국 기업인의 묵직한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를 외국 기술에 공식적으로 맡긴 셈이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해킹을 시도하고 간첩을 보내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미 미국과 철통 같은 보안 동맹을 맺고 북극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왜 그렇게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저자세를 보이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 산업인 전기차와 반도체는 모두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정제 기술이 거부하는 자원은 시장에서 팔릴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패권의 중심은 베이징도 워싱턴도 아닌 한국의 연구실과 공장 안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국의 밀사를 돌려보낸 한국의 기계는 전 세계 전략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돈보다 기술의 가치를, 협박보다 정의로운 동맹을 선택한 한국의 결정은 그린란드 프로젝트를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인류 문명의 진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한국과 함께 북극의 얼음을 깨는 것을 넘어 중국이 세운 자원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만한 의심은 곧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통계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기술적 지배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쌓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들의 시선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배가 싸고 좋다는 결과에만 주목했던 이들이 이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원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혹한 속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쇠빙선이 거침없이 나아갈 때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국력이 전 세계의 끝까지 뻗어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도 묵묵히 현장에서 강철을 두드리고 원자력을 연구하며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생존을 위해 한국의 손을 내밀고 중국의 시진핑이 시기 어린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줄을 서서 협력을 구걸하는 기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미 상무부 조사단이 한국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상식이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1mm의 오차 없이 맞물리고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정밀한 용접 불꽃이 튀는 광경을 보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인적 자본의 결정체라는 사실을요. 2025년 12월 워싱턴 백악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국방장관 회의실에서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역사적인 서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단순히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고만 보도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기술진을 앞에 두고 전 세계 패권의 판도를 새로 짜는 북극 전략 파트너십이라는 비밀 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영토의 소유권은 갖되 그 땅을 움직이고 자원을 정제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든 운영권은 한국의 통째로 맡긴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역사상 특정 국가에 자신들의 전략 자산 운영을 이토록 전폭적으로 맡긴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완전히 부활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0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려면 당장 현장에서 배를 띄우고 원자로를 돌리며 오염 없이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한국의 손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제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위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이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칼을 누구에게 휘두를지 결정하는 지휘봉은 한국이 쥐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안보 주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넘긴 게 아니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의 엔진을 산 것이다. 한국의 기술이 멈추면 미국의 국방 레이더도 미국의 전기차 공장도 모두 고철이 된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이것은 더 이상 동맹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기술적 종속을 인정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지위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하며 미국을 압박할 때 트럼프가 여유롭게 관세 폭탄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린란드의 자원을 한국이 곧바로 뽑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보완해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전략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6년 초, 이 비밀협정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의 거대한 기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며 한국형 소형 원자로가 불을 밝혔고 한국이 건조한 17만 톤급 대형 쇄빙선들이 북극의 빙벽을 부수며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 공들인 자원 장벽이 한국과 미국의 이 강력한 기술 결탁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더욱 통쾌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얻어낸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향후 30년간 무려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를 설계하는 한국의 전략 기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제 연구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국의 지도는 미국이 그리지만 그 지도를 실제로 완성하는 잉크는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다. 이제 시진핑이 왜 그렇게 한국 조선소 주변에 스파이를 배치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들을 매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중국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기려면 먼저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패권의 설계도를 새로 그렸고 그 판에서 중국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이 맺은 이 비밀협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열강이 지배해온 대양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기술이 지배하는 북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선포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미래를 앞두고 정작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한국의 쇄빙선 점유율이 96%에 달하며 북극 기지의 핵심 에너지를 한국의 원자로가 담당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워싱턴의 전략 분석관들은 이를 명백한 통계 오류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전 세계 북극 항로의 열쇠를 독점할 수 있느냐며 제 연구팀의 데이터를 의심하고 재검증을 요구했죠. 그들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 정도로만 얕보고 있었던 겁니다. 펜타곤은 이 수치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로이드 성급과 노르웨이의 해운 통계를 샅샅이 뒤지며 한국의 실력을 깎아내릴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극해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자 기적 같은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쇄빙선들이 엔진 정지와 선체 균열로 회항할 때 한국이 건조한 배들은 영하 50도의 빙벽 속에서도 단 한 건의 결함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증 보고를 받은 뒤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홀트 교수, 우리가 가진 1조 달러로 그린란드를 사면 한국은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지? 저는 답변 대신 한국이 구상한 북극 항로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음을 깨는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가 기지에 불을 밝히고 한국의 초정밀 정제 설비가 희토류를 뽑아내며 한국의 자율주행 선박이 부산항으로 자원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제국의 지도는 미국이 샀지만 그 지도 위에 실제로 피와 살을 붙여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자는 철저히 한국이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 싱가포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한 달 넘게 바다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쇄빙선들이 북극의 얼음을 부수며 길을 내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단 15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그 황금 항로의 시작과 끝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물동량이 한국의 배를 타고 한국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한국의 항구로 모여드는 장면.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1.1조 달러 자원이 한국의 기술로 정제되어 부산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물류 허브이자 자원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을 마치며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홀트 교수, 나는 이제 미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네. 한국이라는 가장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으니까. 제국의 수장이 외국 기술진에게 이런 찬사를 보낸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하버드의 비밀 보고서와 워싱턴에 숨겨진 내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써 내려갈 사이다 같은 복수국과 반전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시진핑의 방해 공작도 주변국들의 시샘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곧 우리의 안보이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전율 돋는 활약상을 더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